자, 이제 우리 366페이지를 봅시다. 과세 표준. 자, 우리가 과세 표준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실기할 때에 이제 매입 매출 전표에서 우리가 금액을 쓸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을 얼마 쓸 거냐라는 이 기준이 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과세 표준은 모든 세법에 다 적혀 있는 글자인데, 자, 얘는 정의를 내리자면 세율을 부과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대상 금액을 우리는 과세 표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이 세율이 10%와 0% 이렇게 있죠. 이 세율을 부과하는 대상 금액이 우리 과세 표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과세 표준 이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용어를 이제 정확하게 인지해야 될 게 공급 가액이라는 표현이 있고 세액이라는 표현이 있고 공급 대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공급 가액이라는 표현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이걸 공급 가액이라고 하는 거고, 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 포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세를 포함. 자, 예를 들어서 공급 가액이 100만 원이다라고 보면, 자, 이 100만 원에 세율 10%를 곱하면 세액이 10만 원이 나오게 되죠. 그럼 공급 대가는 110만 원이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자, 그럼 여기에서 과세 표준이 뭘까를 보면, 자, 과세 표준이 세율을 부과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대상 금액이라 그랬죠. 그러면 세율 10%를 부과해서 세액을 산출한 대상 금액이 이 금액이 되네요. 그죠? 100만 원에 세율 10% 부과해서 세액 10만 원을 산출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 가액이 과세 표준이에요. 공급 가액이. 그래서 과세 표준이라는 표현하고 공급 가액이라는 표현하고 두 개를 이제 섞어서 쓸 거예요. 그럼 공급 가액 적혀 있으면 과세 표준을 쓰라는 뜻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일반 과세자의 기준이에요. 일반 과세자는 공급 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해서 기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5,000원짜리 밥을 먹었어요. 그럼 그 5,000원짜리 밥에는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부가세에 포함된 이 금액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럼 그 5,000원짜리 밥은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공급 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을 해서 기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간이가세자는 근데 이렇게 구분해서 기재하는 게 좀 부담스럽고 힘들겠죠. 그래서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공급 대가를 과세 표준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가 공급 가액이 과세 표준이지 간이 과세자는 공급 대가를 가지고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교재에서 자, 재화 또는 용료익 공급에 대한 과세 표준에서 일반적인 기준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라 적혀 있죠. 한마디로 내가 판 금액을 이야기하겠죠. 그럼 내가 판매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어서 10%를 거래 징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자, 우리 세법은 우리 회계하고 다르게 우리가 얼마에 샀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싸게 잘 샀는지 비싸게 잘못 샀는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시가를 따라서 갈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장부에는 원가를 가지고 했죠. 왜냐면 우리가 얼마에 사왔는지 취득원가를 쓰고 그걸 사용했으면 지우니까 그걸 나중에 우리 매출 원가가 되니까 회계에서는 원가를 따졌는데, 근데 세법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를 가지고 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367페이지에 위에 공급가액, 공급대가 적어놓고, 공급가액은 일반 과세자의 과세표준이고 공급대가는 간이과세자가 과세표준으로 쓴다라고 적혀있죠. 좀 쉽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특수관계자는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이라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때문에 우리는 그냥 싸게 사든 비싸게 사든 전부 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전부 다 시가를 가지고 한다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거래 형태별 과세 표준이라고 적혀 있죠. 자, 여기에 외상 판매 및 할부 판매의 경우, 자, 어제래 금요일 날 저와 같이 이야기할 때 공급 시기 할 때에 단기 할부 판매는 우리 공급 시기가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이라 그랬죠. 그럼 10개월 할부 판매 3,600만 원짜리 했을 때 한 번의 공급 시기에 3,6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 하나 발행해주고 끝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가액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 장기 할부 판매에 보면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라고 적혀 있죠. 그 말은 계약서에 얼마 받기로 했는지 적혀 있을까요? 매번 할부금이. 그럼 3,600만 원짜리를 우리가 36개월 할부를 하면 매번 100만 원씩 받기로 했죠. 그러면 그 10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36번 발행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할부 판매와 장기 할부 판매는 아예 공급 시기도 차이가 있지만 세금 계산서를 작성해 주는 우리 그 금액도 과세 표준도 차이가 확실히 나게 되죠. 자, 그럼 장기 할부 판매만이 아니고 우리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이런 것 공급하는 전기 같은 경우도 우리는 정확하게 금액을 따로 임의적으로 나눌 게 아니고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 하겠다. 그 말이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에요. 자, 그럼 또한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에 과세 표준은 다음과 같다라고 적혀 있는데, 자, 지금 외화로 받는 경우가 직수출의 경우예요. 우리가 수출을 하면 이제 외화로 우리가 수령을 하게 되겠죠. 자, 외화 거래를 하게 되면 환율 적용은 원칙은 공급 시기인 선적일 기준 환율을 쓸 거예요. 원칙은 선적일 기준 환율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출한 날에 우리가 돈을 다 받을 확률은 매우 작겠죠. 그런데 우리 공급 시기가 선적일이기 때문에 그 선적일 날 수출했다고 부가가치세법한테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적한 날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날 기준 환율을 가지고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외가 선적일 이전에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수령하여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한 부분은 환가한 금액이고, 일부만 받았으면 환가 안 한 부분도 있겠죠. 그 외에는
선적일 기준 환율을 따를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의 중요한 부분이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 환가 안 하면 그냥 전부 다 선적일 기준 환율인데 선적일 이전에 받아서 원화로 환가를 한다면 그러면 이 환가한 부분은 환가한 금액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가의 기준 환율이 아니고 환가한 금액인 이유가 자, 우리는 기준 환율로 환가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외국 나가실 때 환전할 때 보면 은행이 우리 고객을 대상으로 대고객 매입률이 있고 매도율이 있죠. 그럼 자기들이 우리한테 사올 때 가격은 기준 환율보다 낮고 자기들이 팔 때는 기준 환율보다 조금 높게 잡혀 있겠죠. 자기들도 환전에 대한 수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가한다면 환가한 금액인 거지 환가의 기준 환율이 아니고 그런데 환가 안 하면 선적의 기준 환율 혹은 계약금만 받아서 환가 쓸 수도 있잖아. 그럼 그 금액은 환가 금액이고 나머지는 선적의 기준 환율로 해서 그 다 합친 게 과세표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외화로 받았을 때의 우리 환율 수출이 때 일어나겠죠. 이때 환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 공제하지 않는 것. 자,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세운계약서 발행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 있어도 된다 그 이야기예요. 세운계약서 발행한 금액에. 자, 그럼 첫 번째 연불 판매 또는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연불 이자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 방금 우리가 자동차를 사는데 월 100만 원씩 달래요. 36개월 할부인데. 그럼 월 100만 원씩 달라고 한 건 이자까지 포함된 거겠죠. 뭐 원금 일부, 원금이 그 주로 있고 일부 이자가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우리 원래 금융은 면세죠. 금융은 면세라 그랬죠. 그런데 그거 이자는 그럼 금융에 들어가는 건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100만 원짜리 세금계약서 발행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자동차 그래요. 그거 그 일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빼고 그러지 말라는 게 지금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거니까 세금계약서에 그대로 포함시켜 쓰라는 거예요. 또 대가의 일부로 받은 돈들 있죠. 우리가 돈 받았다는 건 판매하면서 대금을 다 받은 거죠. 그럼 운송료라든지 산재보험료,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적혀 있는 대가의 일부로 받은 건 전부 다 과세 표준에 포함해서 10% 세액을 산출하는 거예요. 그럼 사는 사람은 이 돈만큼 손해를 보나요? 사는 사람은 손해 볼까요? 그럴 일이 없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최종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세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환급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사람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운송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부가가치세도 뭐든 전부 다 이렇게 부과시켜서 최종 소비자한테 다 전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한테는 손해 갈 건 없어요. 부가세는. 자, 그리고 4번에 교부소비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자, 얘네들 세목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말할 때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부가가치세죠. 그냥 부가세라는 표현이 있어요.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부가세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혼자서 발생하진 않고 뭔가 거래가 있을 때에 기생처럼 붙어만 다닐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걸 이제 부가세라고 하는데 이 부가세는 우리 같이 다 포함시켜서 부가가치세를 또 곱해버릴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자,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 중에 뭐 술 한잔을 하신 분 있으시면 여러분은 교육에 이바지를 하신 거예요. 그 술에는 술을 여러분들이 소비를 해야만 거기에 기생처럼 이제 주세도 있지만 교육세도 들어가 있고 많은 세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형태의 세금은 그냥 전부 다 같이 합친 상태에서 곱하기 10%를 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에 또 10% 곱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앞에 제가 지웠을 때 100만 원에 10%를 곱했지 부가가치세 들어가 있는 110만 원에 또 10% 곱하면 안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들이에요. 또 매출 애누리와 한입 매출 할인. 자, 물건 100만 원짜리 팔았는데 하자가 있어서 40만 원 깎아주기로 했어요. 그럼 60만 원에 판 거니까 6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되지. 원래 거래 금액 100만 원이다라고 우리는 10%인 10만 원을 부가세 받겠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원리죠. 그리고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 및 멸실된 재화의 가격. 자, 여러분들이 택배 시켰는데 여러분이 한테 도달하기 전에 부서졌거나 아니면 분실되었으면 여러분은 물건 가격도 안 주겠죠.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라는 건 말도 안 되겠죠. 그래서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제가 당연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도달한 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책임이죠. 그래서 도달하기 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은 얘는 우리 과세 표준에 그대로 포함하지 않는 거고 사업하고 우리 공급하고 과세 거래랑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다음 5번에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자, 우리 제가 방금 100만 원짜리 뭔가 할부금 안에는 우리 이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건 연불 이자라 그랬죠. 이건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건데 이걸 내가 납부를 하지 않아서 연체 이자를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들이 뭔가 연체했을 때 연체한 이자만 가지고 세금계산서 별도로 발행되는 거 본 적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죠. 그때는 그것만 가지고 별도의 그냥 금융으로 보기 때문에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연체이자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자, 다음 반환조건부 포장용기 및 반환보증금.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주류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음식점이나 술집에 술을 납품을 하겠죠. 그러면 술 가격의 10% 해야 되지 술 같이 담겨 있는 플라스틱 박스 가격까지 포함시켜서 계산하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주류상의 재산이다라고 옆에 적혀 있을 거예요. 반환하라는 거죠. 그거는 과세 표준에 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공급가의 대가하고 구분해서 적혀 있는 봉사료들 있죠. 우리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적 용역 공급에 대한 것들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걔는 별도로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 호텔 커피숍 이런 데 가보면 영수증 봤을 때 커피 가격이 뭐 12,000원 그러면 10%에서 그 1,200원 붙어서 13,200원 봉사료 3,000원 그래서 16,200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건 과세 표준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공급 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재료 그 공급 받는 자가 그 사람이 원재료 사가지고 나한테 주는 거면 그거는 과세 표준에 들어올 리가 없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수도요금이나 보험료나 이런 거는 면세죠. 금융보험도 면세였고 우리 수도도 우리 면세였잖아.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부동산 임대할 때에 같이 그 월세처럼 받는 곳 있죠. 그러면 그거는 빼고 과세 표준을 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 적혀 있는데 공제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공제는 빼는 거죠. 그런데 않는다라는 말은 빼지 말고 그대로 둬란 이야기예요. 자, 이건 책에서 이상하게 쓴 게 아니고 세법법전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써먹는 경우예요. 다음 중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을 거기에다가 세 개니까 문제 내기가 참 좋죠.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대손을 당했어요. 그럼 우리는 원금 당연히 못 받겠죠. 대손 당했으면. 그럼 부가가치세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받은 적이 없으니까 받아서 가져다 주는 건데 못 받았으니까 그러면 안 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걸 그렇다고 과세 표준에서 빼지 말라는 거예요. 부가세법은 그래도 너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면 그대로 신고해. 그 세금만 빼줄게.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과세 표준에 그대로 놓고 저하고 같이 우리 대손 세액 공제라는 걸 공부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 좀 인지를 하셔서 대손금도 빼는 게 아니고 판매장려금을 우리가 지급하면 그 돈만큼 더 우리는 돈을 많이 준 거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그대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하자보험금 또한 그런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 표준이 적혀 있는데, 자 우리 재화의 수입할 때 세관장이 우리 수입세금 계산서를 우리 발행을 해줄 건데 그때 쓰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세관장이 지금 내가 이 물건을 얼마에 샀는지 관심이 없어요. 세관장은 원래 관세를 받기 위해서 있는 그 직책이죠.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관세 가격 자체가 얼마에 샀는지 관심 없는 거죠. 이 물건은 얼마짜리다라고 얼마를 부과한다고 관세 과세 가격이 지정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관세 그리고 또 개별 소비 대상이면 개별 소비세가 붙을 거고 그 외에 각종 세금들이 붙을 건데 이것들을 전부 다 합친 걸 과세 표준으로 해서 곱하기 10%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에 실제적으로 물건 사는데 1,000만 원 주고 샀는데도 세금 계산서는 1,400만 원짜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나요? 안 부담스럽죠. 140만 원 주고 140만 원 환급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느낀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자기가 뭘 부담스러운 게 냈다가 돌려받는 기간이 부담스러워 이런 말 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자기가 부담하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372페이지로 가서 거래징수와 세금 계산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거래징수라는 표현 기억나시나요? 처음 들어봤나? 정말 처음 들어봤어요? 하루 들어봤어요. 한 번은 아니고 몇 번은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제가 이런 표현 했던 것이 기억나시나요? 과세사업자는 자기가 파는 물건 가격의 10%를 사는 사람이 누군지 상관없이 무조건 자기 파는 물건 가격의 10%를 거래 징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금요일날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 같죠. 그 거래 징수가 이거예요. 우리가 공급하는 물건 가액의 10%를 우리는 무조건 거래 단계에서 사업자가 징수를 해서 그걸 우리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예요. 자, 구제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사는 사람이 어떤 형태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죠. 사는 사람이 주고 사와서 내가 부담하면 안 되면 내가 알아서 공제받는 거예요. 그러면 부담 안 하게 되는 거지.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 입장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일단 다 받아서 우리 같은 개인이든 면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국가든 누구든 상관 안 하고 일단 다 받는 거예요. 다 받아서 납부하면 그 부담했던 사람이 자기가 부담하면 안 되는 거면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그 돈을 알아서 돌려받을 거예요. 못 돌려받는 사람은 그냥 부담하고 그 돈을 사게 된 걸로 끝나는 거지. 우리 부가세 한거 못 받잖아. 우리 여러분들 옷 사입다고 해서 10% 적히는 거 못 돌려받죠? 그럼 부담하고 우리는 끝나는 거고. 근데 사업자 나도 팔려고 사온 거야 이 옷을. 그러면 나도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면 돌려받는 거예요. 그는 사는 사람의 입장으로 중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세금 계산서라는 걸 좀 볼 건데,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가가치세가 세금 계산서에 의해 돌아간다고 봐도 기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세금 계산서를 제가 약자로 우리 책에 적혀 있죠. 텍스 인보이스의 약자로 TI라고 이렇게 한 번씩 쓰는데 다섯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짝대기 세 번만큼이면 표현이 돼서 TI라고 주로 쓰는데 얘는 부가가치세법 법전에
명시된 유일한 징빙이에요. 세법법전에 징빙으로서 적혀 있는 우리 징빙이 세금 계산서예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세금 계산서는 그냥 무작정 그 서식에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게 완성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꼭 적혀 있어야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다 완벽하게 적혀 있어야 되지,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 한 개라도 누락이 되어 있다면 이건 세금 계산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럼 세금 계산서의 효력이 상실되게 되면 피해보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던 매입자예요. 매출자는 부가가치세 받아서 납부하면 세무서가 응 그래 가져왔어 하고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 매출자도 팔고 받아줬으니까 자기 돈 아니었으니까 신경 쓸 거 없죠. 근데 문제는 공급받는 자는 자기도 사업자의 형태면 이제 자기 부담했던 거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때 돌려받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를 세무서에 주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이 되어 있으면 그 세금 계산서 효력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못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챙기는 거는 공급받는 자가 잘 챙겨야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세무서는, 가세관청은 물건 파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중에 공급자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왜 공급자를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공급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제가 여러분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그래서 전 100만 원에 파는데 부가가치 10만 원에서 110만 원 받았어요. 우리 둘 다 부가가치 신고를 안 해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은 이제 누군가 한 명을 잡으러 와야 되겠죠. 그럼 누굴 잡으러 올까요? 부가가치세를 누가 가지고 있죠? 물건 판 제가 가지고 있죠. 110만 원 받았으니까. 좀 공급받는 자는 자기가 알아서 올 거예요. 안 오면 부가가치세법 안 돌려주면 끝인 건데, 중요한 건 매출자가 부가세를 받아놓고선 이 사람이 안 가지고 안 내면 걔 잡으러 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는 중요한 의미가 빨간색이죠. 파란색, 빨간색 봤을 때 중요한 걸 빨간색을 쓰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에 빨간색이 공급자용이에요. 물건 판 사람. 그리고 파란색이 공급받는 자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필요적 기재사항에서도 보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있는데 둘 다 서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번호는 있어야 돼요. 둘 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이 두 서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거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만 이야기하는 거고, 그 외 부가가치세를 안 가지고 왔을 때 잡으러 가야 되는 애는 얘죠. 얘가 받아놓고선 지금 예수금인데 지금 안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네 상호가 뭐냐라고 해서 공급자는 상호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책임지고 있는 대표자의 성명도 필요해요. 근데 공급받는 자는 우리 대표자의 상호 성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그럼 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언제 해야 되는지의 공급 시기가 결정되는 날짜인 작성일자. 이 작성일자를 쓰는 이유는 공급 시기를 결정한 거니까 언제 거다. 그리고 이때 얼마의 부가가치세를 반야를 하기 위해서 공급가액이 과세 표준이죠. 그리고 사업자가 직접 우리나라에 판 거는 10%,
외국에 수출한 거는 0%인 세액을 알아서 쓰란 이야기예요. 세액을.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는 세금계산서 이야기하면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과세관청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죠. 그럼 지금 이 부분만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나머지는 필요적 기재사항 아니에요.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는 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근데 우리 세금계산서 직접 보신 분들 보면 뭐 공급받는 자도 상호설명이 있고 업종 오태 있고 주소 있고 막 다 적혀 있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세금계산서를 직접 본 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지금 이야기 생각하고 있으신 분은 세금계산서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세금계산서에 진한색 테두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다음에 보시면 진한색 테두리 되어 있는데 거기가 필요적 기재사항 부분이에요. 거기가 세금계산서에 진한색으로 테두리가 어디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급자 쪽은 이게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좀 크게 네오박스가 되어 있고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위쪽에 한 줄만 찍 진한색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통째로 진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거기가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쓰는 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만 진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주의할 점이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 그리고 공급일자 이런 거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급일자는 우리 세금계산서 아래쪽에 여러 줄 있는 칸 있잖아. 거기에 쓰는 날짜가 공급일자라고 해요. 그거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자, 그럼 자 우리 세금계산서 보면서 지금 오늘 좀 373페이지를 이야기했는데 자 그럼 영수증을 좀 볼게요. 영수증의 종류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와 현금 영수증 그리고 우리 간이 영수증 회사 서식에 맞춘 일반 영수증 혹은 금전 등록기 영수증 같은 이런 영수증의 종류는 매우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영수증은 이렇게 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자,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은 우리가 세법이 인정하는 증빙을 자, 참고로 세법상 인정하는 증빙이라는 뜻으로 쓰는 표현이 적격 증빙이라는 표현이에요. 세법상 이 세법이 인정하는 증빙이다라는 뜻이 적격 증빙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자, 원칙적으로 세법 법전에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인정해주는 적격 증빙은 세금 계산서인데 이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계속 주고받는 거에는 좀 제한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종이로 출력해야 되기도 하고 뭐 요즘 전자세금 계산서도 일단 컴퓨터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제도를 좀 바꿨어요. 자, 우리 신용카드 있죠? 자, 우리 신용카드가 과거 초창기에는 지금처럼 이런 단말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아빙기라는 걸 썼어요. 저도 뭐 처음 다니는 회사는 아빙기라고 카드를 전표용지 3장 위에 놓고 누르면 따라락 소리 나면서 여러분들 카드 보면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죠? 그게 딱 찍혀요. 카드 번호하고 연도하고 그리고 사용자 이름하고
그리고 서명해서 한 장은 고객 주고 한 장은 우리 회사 가지고 한 장은 은행에 주고 이제 그렇게 업무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카드 전표니까 끝이었어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가 크레딧 카드 제도가 떠오르면서 제도를 보완하면서 세계적으로 부가세법이 1등이 됐는데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쓰면서 주는 종이 받아보신 적 있죠? 아니 현금 영수증이든 그 종이 이름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예요. 그 종이 이름이 카드 끌고 써주는 종이. 그럼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면 그 가게 가맹점이든 뭐 적혀 있으면서 상호하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그 사장님 이름이 적혀 있죠. 지금 본 것 같죠? 그 가게. 그리고 거기에 보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승인 일자하고 시간이 딱 적혀 있죠.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얘네들을 전부 다 거기에 적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한 거예요. 공급 받는 자야 카드 끄는 사람 정보니까 전부 다 있겠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그 카드 단말기에서 인지되도록 해서 지금 얘 둘이를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해주는 고급 영수증으로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거예요. 영수증으로 고급 영수증으로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거예요. 얘는 영수증은 영수증이에요. 세금계산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애는 아니에요. 얘는 그냥 영수증인데 고급 영수증으로 신분을 상승시켜준 거예요. 그럼 간이 영수증 우리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길다란 종이. 그럼 그 간이 영수증 받을 때에 그 사장님이 당신 누구세요 물어보나요? 그런 거 안 물어보죠. 뭐에 대한 정보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그리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쓰지도 않고 그냥 뭐 얼마 이렇게만 쓰죠. 그럼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정보도 정확하지 않고 그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얘네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무증빙이에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렇다고 얘네들 사무실에서 무시하고 버리라는 게 아니고 법인세법에서는 비용 처리할 때는 쓰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증빙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근데 부가가치세법에서 무증빙이라는 뜻을 표현을 영수증이라고 써요. 그래서 영수증이라고 쓰면 증빙 없다라는 뜻이에요. 영수증이라는 표현을 쓰면 증빙 없음이란 뜻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법은 지금 세법상에 인정하는 증빙이 적격 증빙으로서 보는 게 이제 세금 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 전표와 현금 영수증 이 세 개를 우리 세법상의 적격 증빙으로 볼 거예요. 그럼 지금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고 말한 거는 우리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직불카드든 김영식 선불카드든 결제하면 똑같은 종이 나올 거예요. 걔네들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럼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이 세금계산서 발행 안 했을 때 세금계산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틀린 답이에요. 얘는 영수증 따위예요. 세금계산서 입장에서는. 얘는 왕족이고 얘는 귀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천민이고 암만 귀족이 왕족이 없다고 해서 지가 왕이 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세금계산서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지문이 있으면 전부 다 오답 지문이에요. 세금계산서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절대 없어요. 영수증 따위가. 자, 그럼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줬는데 거래 상대방이 돈 주겠다고 하면서 카드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청구로 발행을 했는데 그 사람이 카드 끌고 갈 수도 있겠죠. 나는 물건 한 개 팔았는데 증빙이 두 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 개 팔았다라고 해서 하나만 신고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얘가 왕이니까 대장이겠죠. 그럼 세금 계산서로서 신고를 하는 거지. 얘는 세금 계산서가 아니니까 얘는 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에는 세금 계산서로만 한 번 신고를 할 거예요. 물론 아래 분개할 때는 얘네들 영향 줄 거예요. 카드 긁었으니까 카드사에 돈 들어올 거다. 그럼 분개할 때 영향 주는 거지. 부가가치 신고할 때는 얘 두 개가 같이 있다면 세금 계산서로 하는 거고, 얘가 없을 때만 얘가 앞장서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카드 단말기에 긁었어요라고 알려줄 거예요. 이 제도가 되면서 부가가치세법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제도 형태상 1위를 가져서 많이 배우러 와요. 근데 배우러 오는 국가는 물론 후진국이 많이 와요. 아프리카, 남미.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그 나라들도 세금 안 내고 싶어하는 습성이 우리보다 더 심할 거잖아요. 국가라는 개념도 잘 안 잡혀 있을 거니까 나를 위해 뭘 국가가 해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간접세 형태로 떼가기 위해서 많이 해요. 그럼 지금 이것만이지만 우리가 나중에 얘네들이 훌륭한 역할을 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지금 여러분들 지갑에 다 카드 있으시죠? 현금 요즘 많이 들고 다니나요? 제 주위에 현금 50만 원 이상 들고 다니는 사람 못 봤어요. 그죠? 근데 옛날 2002년 월드컵 할 때는 지갑에 50만 원 넘게 넣고 다니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수표 5장씩 넣고 다니는 남자들도 꽤 있고. 지금 아무도 그런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신용카드 들고 다니고. 그게 대한민국이 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어요. 그 이유가 부가가치세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카드 긁으면 그 카드 단말기에는 벤사라는 데가 있어요. 그 벤사가 그 거래 사실을 전부 다 국세청에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그 사업자의 매출이 포착되죠. 그럼 그 사업자의 소득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소득세는 법인세들. 그러면서 모든 세금이 앞제비가 되어서 3개월마다 세무서에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외국에서 더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모든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은 세금 계산서를 사랑하는데, 영원히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예요. 여기서 인보이스 제도라는데, 부가가치세법을 제외한 소득세나 법인세는 신용카드를 제일 사랑해요. 얘가 모든 매출을 다 포착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부를 때 다른 세법은 신용카드 등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은 올리 세금계산서 발행기. 나머지 얘네들은 영수증 중에 인정해주는 고급 영수증 등으로 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카드를 많이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 제도를 또 그렇게 보완시키면서 정착이 잘 된 사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한국은 외국 사람 말에 의하면 땅이 좁기 때문에 뭔가의 인프라나 시스템 구축하기에 용이하다는 거예요. 미국은 전주에 다 못 깔죠. 한 주를 깔라 그래도 얼마나 커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얘가 자리를 빨리 잡았어요. 자,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생겼나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구축이 돼요. 만약에 북한까지 섞였으면 이렇게 빨리 구축 못했어요. 근데 빨리 구축이 되죠. 그래서 전자적으로 뭔가가 잘 되기 때문에,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374페이지에 이제 세금 계산서도 좀 더 편하고 원활하게 하도록 제도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세금 계산서를 종이 세금 계산서 발행할 때는 이제 두 장이 같이 한 장이 나오면 찢어서 나는 빨간색 가지고 파란색을 상대방을 줬어요. 이 세금 계산서나 이런 증빙은 물건을 판 공급자가 그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서 징수했다는 증빙이나 징수하겠다는 의미로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종이 세금 계산서 제도를 하는데, 자, 그럼 그때 당시에 뭐 지금도 종이 세금 계산서 하는 데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에 이 세금 계산서를 국세청에 보낼까요? 세금 계산서 주고 받았는데 세금 계산서를 국세청에 보내면 국세청은 폐지 청구해야 돼요. 세금 계산서 쫙 쌓아놓으면 그 어디다 둬,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부가가치 신고할 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업자는 빨간색 세금 계산서만 모아서 매출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을 하고, 파란색만 모아서 매입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세금 계산서는 5년간 보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학계표를 보고 정산에 정리를 하는데, 그런데 뭐 문제가 있거나 확인이 필요하면 요청하면 5년간은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제도를 썼다는 거예요. 그럼 국세청은 그 정보를 세금계산서 학계표를 받아서 빨간색만 적혀있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학계표를 쭉 쓰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학계표를 쭉 써서 두 개가 전 사업자들을 다 통합했을 때 양쪽이 맞으면 패스, 한쪽만 있으면 걔 잡으러 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전자적 장치로 이제 바꾸기로 이제 국가가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이제 이메일을 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는 원래 원칙은 내가 발행을 해요. 여러분한테 팔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승인을 눌러줘야 돼요. 그럼 승인을 누르면 제가 다시 그걸 국세청에 서로 쌍방이 되었으니까 전송을 해야 되는 방식이에요. 그렇게까지 하면 세금 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 전송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과세관청은 정확하게 그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겠죠. 그죠? 과세관청은 그 정보를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으니까 굳이 세금 계산서 학계표에 써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은 자기들 전산 서버에 전송까지 해줬잖아. 전자발급 명세를 해가지고 세금 계산서 우리 형태까지도 전부 다 보내줬기 때문에, 그러면 세금 계산서 학계표도 제출 안 해도 되고 사업자가, 그리고 종이 세금 계산서를 5년간 보존해야 됐던 의무까지 사라지게 해주면서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를 국가가 장려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발행할 때마다 200원씩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세액 공제라는 걸 해줬어요. 왜냐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는데 비용이 200원 들어갔거든. 1년간 100만 원 한도로 많이 해줬죠. 200원짜리 100만 원이면 엄청 많이 해줬어요. 근데 그건 유도하기 위한 거였고, 이제 첫 시작이 법인 사업자는 이제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해.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개인 사업자도 10억 이상은 발행해. 그 다음 연도에 5억 이상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해. 개인 사업자. 그 다음은 7억 이상 했다가 5억 이상 했다가 지금 현재 3억 이상은 전부 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뭐 더 많이 무작정 아예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옷가게를 하는지 이런 곳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우리 백화점에 옷가게 하는 데서 저 백화점 일하시는 분들의 전자세금 계산서 그 발행 그 인증서하고 자기 개인 사업자 인증서하고 다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백화점은 자기들 바로 앞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도 보안이 돼 있어서 홈택스에 안 들어가줘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도 못 하는데 백화점에서는 수수료를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해달래. 그러니까 자기들이 발행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무실을 부탁한다고 막 그런 정보를 줘요. 그럼 어떻게든 우리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발행하는 사람은 자기 사업자 형태가 어떠냐라는 거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종이세금 계산서든 전자세금 계산서든 효력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직연도 매출액 3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가 물건을 팔 수도 있잖아. 그럼 그 사람은 종이세금 계산서 해줄 수도 있고 나한테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럼 법인 사업자도 저한테 종이세금 계산서 발행해 줄 수도 있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발행한 사람이 의무 안 지켰으니까 그 사람만 혼나면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뭐 성실하게 매출세액, 매입세액 줬고 그에 대해서 환급받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좀 쉬었다가 얘네들 좀 더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컴퓨터도 좀 볼 거니까 일단 컴퓨터도 혹시 안 켜져 있으신 분은 그냥 켜두세요. 자, 쉬었다 합시다.